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번 시간에 다뤘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네.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드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네.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실 게, 이미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는 뭔가의 지원을 받을 때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즉 네. 우리가 다른 기업과 경쟁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형태다 보니 네. 어느 정도 경쟁에서 밀려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되세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현재 기준에 우리 기업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고 그 현 상태에서 어떤 분야의 지원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받을 건지를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시기에 맞게끔 지원 사업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네. 라는 부분이고, 네. 다시 그 다음에 우리 현재의 기업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플랜을 짠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럼 일단은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룰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의 사업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분류 중에 그나마 가장 잘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보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 산자부나 농림부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유사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의 형태는, 자, 시점을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하기 위한, 즉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설립을 해야 되는 바로 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럼 창업을 한 이후에 회사의 주 아이템이 되는 제품, 재화,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든 이런 주 아이템에 대한 고도화를 위한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개발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한 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창업과 개발과 사업화, 기타 지원 사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창업에 관련된 거는 주로 그 우측 하단에 창업 패키지 사업이 2019년 이후에 그 모든 중기부 통합 사업으로 합쳐지면서 현재는 각 1억 한도 내에 보조금 사업을 지원해드리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3년 이내 기업을 지원해주는 초기 창업 패키지, 네. 그리고 3년에서 7년 사이 기업을 지원해주는 창업 대학 패키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부가적으로 이 외에 산자부 또는 농림부 또는 고용노동부 각 부처별로 비슷한 유사 사업의 창업 지원 사업을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기부 사업을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네. 중소기업의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어떤 창업 보조금을 받고 사업자를 내고 사업 기반을 어느 정도 수립할 이후에, 그러면 이제 기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거는 지금 뭐냐면, 사업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필요할 거고요. 네. 이 아이템에 따라서는 개발 행위가 필요할 거고요. 다시 개발에 따라서 이거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자금 또는 외주 협력사 또는 인력, 자재 등 다양한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네네. 다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시장에 내놓을 때는 그지에 따른 규제들이 발생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등이 있고, 마케팅에 따라서 내수냐 수출 등이 나눠지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타 부처든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의 형태는 바로 이 사업자들이 좋은 땅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모든 지원들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한 분야들이 바로 중소기업의 금융, 기술개발, 인력, 판로, 수출, 컨설팅, 동반성장 등으로 해서 현재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주로 이제 금융 쪽은 중소기업들은 중진공을 많이 접하게 되실 거고요. 소상공일 경우에는 소진공 많이 접하게 되실 거고,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과제, 보통 디딤돌 과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인력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사업과 더불어서 이공계 인력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일학습 병행제처럼 교육훈련, 이런 다양한 제도, 또는 내일배움 채무공제, 그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공제 사업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판로 같은 경우에는 내수 마케팅이나 또는 조달시장,
즉 판로에 필요한 규제나 사업화에 들어가는 각종 지원들, 특히 마케팅에 필요한 카탈로그,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확보, 시험 분석, 규격 인증, 다양한 지원들이 이 판로에 해당이 되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 산자부의 월드클래스 300이라든가 히든 챔피언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수출에 관련된 시장조사 또는 마케터 활용 또는 사업계획서나 통번역 지원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단계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그 중에 이제 가장 메인이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각 항목 중에서 바로 개발에 대한 부분의 니즈가 있는데요. 이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은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 1년에 약 1억 5천 정도 90% 비중 내에 출연금 지원 사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5억짜리, 10억짜리 다양한 형태의 연차형 과제라든가 특별 과제들이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 우리 인프라 내에서 그 과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범주에 따른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창업 성장부터 하시는 게 맞으세요. 이 사업화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들을 많이 받으시려면 객관화된 인증이든 고용 창출이든 다양한 혜택들에 대한 근거 자료가 많으셔야 돼요. 그게 저희가 인증으로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로 그 외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에서 소상공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네 재래시장에 가보면 재래시장에 현대화 지원 사업이나 나들가게 또는 온누리 약국 등 다양한 형태들이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사업들이에요. 여기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 컨설팅과 정보 제공, 그 다음에 맞춤형 경영 개선, 아까 말씀드렸던 온누리 약국, 나들 가게들이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7천만 원 한도 내의 운전자금이나 그리고 3억, 5억 내외의 시설자금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각 지역별 진흥공단에서 하는 대출 융자 사업이 바로 이 정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증 지원은 주로 기보 신보와 비슷한 형태의 각 지역별 신용보증 재단들이 하는 보증 지원 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아무래도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폐업 이후에 재창업에 관련된 재기 지원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지원이라는 게 지원을 가지고 무상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원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네. 지원하면 뭔가 무상으로 받을 것 같은. 네. 네. 지원 사업의 용어는 각 시기별로 좀 달라지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구분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상환을 하게 되는 융자 사업, 요거는 보통 이제 대출을 지칭하고요. 네. 여기는 간접기관인 보증도 그 역할을 하는 상환 형태의 융자 지원 사업들이고요. 대부분 대출성의 융자 지원 사업은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되세요. 금액이 큰 편이고. 빌려주는 거니까. 근데 보조금 사업, 즉 지원 사업에도 보면은 네네. 보조를 해주는 보조금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금 사업이 있는데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지원 사업은 상환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대출보다는 금액이 작은 형태인데, 이 안에서도 금액이 1억 한도 또는 5억, 금액이 억 단위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고요. 또는 1000단위, 100단위 형태의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금액이 큰 경우는 기술 개발 사업의 출연금 형태가 있고요. 중간 형태의 사이즈는 바우처 사업들이 있고, 소분야 사업들은 특허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처럼 세부 사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질문인데 보조금과 출연금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히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총 한도를 정해놓고요. 거기에 비율적으로 약 10%에서 50% 내외의 자부담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보조금. 예. 네.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한도 같은 경우에 한도를 지원 한도로서 정해놓고요. 여기에서 기업에 대한 출연금 형태는 현금과 현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기술 징수 형태로 해서 30% 내외의 성공 판정 이유에 따른 지원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일단 이 출연금이 바로 비율에 따라서 개발 지원금과 그리고 현금과 현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이 대부분 20% 내외 정도인데요. 사실 현금 비율은 5에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부담하는 게. 네. 아주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융자를 받았을 때 5억을 융자를 받았다. 네. 그러면 회사가 망했다. 대표들은 연대보증이 들어가니까 그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네네. 통상적으로 그 2016년 이후에 그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번호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기에 코드 식별을 할 수 있는 사업자 번호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분류할 수 있는 코드의 역할을 하는 사업자 번호가 있고요. 네. 이 법인의 주민번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인 번호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법인의 실소유주는 주주인데 이 주주의 일원이 바로 대표이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출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개인의 신용, 법인의 신용을 따라갈 때 개인 사업자는 공교롭게도 대표이사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을 따라가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격을 사람 주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연대보증을 사실상 끊어놓음으로 인해서 대표이사의 무한 책임이 상쇄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출을 해주는 지원기관이나 또는 금융기관,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리스크죠. 이럴 경우에 리스크에 따라서 상대적인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한도가 축소되고요. 그리고 조건이 상향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대출을 받았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개인 추심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주식 비중에 따라서 회사의 세무처리나 상법처리에 따라서 폐업 수순 때 그때 주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주주가 어느 정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대출에 관련된 거는 법인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법인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 대표이사한테는 일정 주주에 대한 책임을 묻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대출에 관련된 연대보증이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금액이나 이거를 대표에서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다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조건 강화라든가 한도 축소 등을 내걸고 있다고 보시면 심사도 됩니다. 되게 까다로워지겠군요. 네. 네. 그게 2016년 이후에 기준이 높게 됐다가 현재는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다뤘던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을 각 부처별로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들을 지원해 주냐 부분인데요. 거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때 이제 크게 금융, 기술개발, 인력, 판로 부분들을 대부분 부처별로 금액의 작고 큼의 차이는 있으나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창업, 개발, 사업화, 기타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게끔 정부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